반갑습니다. 아이콘 마케팅 연구소 김대수입니다. 농식품 마케팅과 포장의 역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농식품 마케팅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급격하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제가 대략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포장과 관련해서 마케팅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소비 트렌드. 소비 트렌드란 마케팅을 얘기할 때 인구 구조와 경제 지표를 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대략적인 자료를 보는 저도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대략적으로 보는 여러분도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경제 지표와 인구 구조 등은 그 판단의 결과가 옳고 그름을 떠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45세부터 60세 사이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한국은 성년에 접어든 인구 구조라면 캄보디아는 40세 이하의 인구가 거의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어린이와 같은 인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안정적이기는 하겠지만 급속한 성장의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회가 많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GDP를 보면 한국은 1조 6천억 달러에 1인당으로는 약 3만 1,000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총 GDP 267억 달러에 1인당 GDP 1,620달러 정도입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의 관점을 보면 캄보디아의 관점에서 한국의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소비 트렌드, 진화의 예고편이 시작된다.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재난은 소비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요. 2011년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일본의 편의점 산업이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로나 시대 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비대면, 언택트입니다.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소비의 급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온라인 시장이 급부상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고 QR코드를 찍거나 신체 접촉이 없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터치리스가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에는 홈코노미라 하겠습니다. 집에서 있는 경제, 홈과 이코노미가 결합된 소비 행태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전면 이동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집안에서 먹고 집안에서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답답하니까 집을 꾸미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집안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는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식사, 집에서 하는 문화생활, 즉 영화, 온라인 게임 이런 것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과 안전,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기 위해 신선식품, 건강한 식품 등의 소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소비 양극화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외부 침입인 코로나 위협에 많이 노출될 것이고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상권 중심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으로부터 멀리 나갈수록 코로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 시대의 주요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소비 트렌드, 진화의 예고편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전체 소매업의 매출액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색 선인데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마이너스 9.9%, 2020년 4월 마이너스 6%, 2020년 5월 마이너스 2.8%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먹고 마시는 식료품 산업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성장률은 감소했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8% 성장을 했고 2020년 4월 5.7%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코로나가 재유행하더라도 먹는 문제에 연관된 농업과 농업 관련한 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식품과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포장과 관련해서 보면 농업이나 식품회사는 성장할 것이고 이에 힘입어 포장 산업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소매업 형태의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온라인 시장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매출액은 20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3%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매출이 감소라기보다 매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서적, 가구 등은 집안에서 주로 머물고 외출하지 않으면서 또 외식보다 내식을 하게 됨에 따라 오히려 식음료 분야는 직전 동기 대비 2배, 서적은 4배, 가구는 2.5배 증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품 산업은 대면 거래보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서적이나 가구 소비는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급상승세보다 예년의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간편 포장식이나 집에서 먹는 밀키트 등 새로운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라인 거래의 신규 이용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과 2020년 1월에 온라인 시장에 신규로 참여한 이용자의 구매 금액을 보면 50% 이상이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온라인 상거래에 가장 부정적이던 50, 60대의 연령층이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대면과 대면 거래를 동시에 이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대면 거래 위주였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구매하는 패턴에서 이제는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는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변화는 캄보디아에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40대 이하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던 세대들이 온라인에 빠른 속도로 참여하게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미 캄보디아는 국민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이동통신비도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포스트 코로나와 소비 트렌드와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온라인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농식품 포장 산업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정보와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느낀 점과 캄보디아를 방문한 경험은 없지만 베트남 등 인접 국가를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제 나름으로 마케팅 기반이 되는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40대 이하 중심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소비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미 인근 베트남도 그런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인구의 수와 내수 시장의 규모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캄보디아는 더 넓은 국토와 젊은 인구 이런 것들이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도 프놈펜과 여타 지방의 불균형적인 것은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2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 프놈펜은 실질적 구매력이 매우 높은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인당 GDP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유선통신보다 무선통신 기반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미 5개 통신사가 있고 LTE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관련해서 그랩, 패스 앱 등 스마트폰 택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이 온라인 거래 인프라입니다. 온라인이 확산되면 다양한 모바일 앱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온라인과 관련해서 수송수단이 필요한데 프놈펜을 중심으로 모토돛, 툭툭 같은 이동수단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배달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토돛과 툭툭 등은 매우 유능한 물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 1차 산업의 GDP 비중이 약 25% 수준이고 1차 산업의 대부분이 농업 분야이고 세계 10대 농업 수출국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쌀, 옥수수, 카사바, 대두, 바나나 등이 주요한 농산물이며 특히 후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지리적 표시 GI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전국 국토를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 국토를 보면 취약한 교통과 물류 인프라는 앞으로 개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조금 건방진 관점에서 살펴본 캄보디아의 산업 전망입니다. 혹시 이런 분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것을 활용하기에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캄보디아 농식품 시장 전망, 포장과 배달이 확대된다입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에 힘입어 밀키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ready to eat,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히 조리된 것을 데워서 먹는 ready to heat, 이런 키트들이 대중화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수도 프놈펜은 외국 식품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밀키트류는 일상화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포장입니다. 포장이 많이 개선되고 포장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편의식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또 보다 좋은 품질의 밀키트 식품이 등장하기 때문에 주문해서 들고 가기 편한 핸드 캐리형 포장이나 더위나 추위를 막기 위해서 보온 보냉형 배달용 포장재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은 포장재의 예시로 도시락, 피자, 반찬 등의 포장재들입니다. 또 그것을 담아가는 비닐 포장과 종이 포장재 등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이 조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다양한 포장식품, 포장 상품들을 운반할 배달앱과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개량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농식품 산업시장 전망, 무엇이든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B2B, B2C 비즈니스가 일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비즈니스의 기본은 누군가는 운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배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택배 물량이 약 25억 4천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 것을 생각하면 1인당 500개 이상을 택배로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택배비는 업체 수가 늘어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택배비도 매년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1건당 얼마로 책정되는데 한국에서 택배비는 전국 어디를 가든 대략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또 최근에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모토돔, 툭툭 등의 오토바이형 운송수단이 온라인 거래의 물류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캄보디아 농식품 산업시장 전망, 농산물 브랜드가 필요하다입니다. 아무리 농산물을 잘 생산하고 포장을 잘 하더라도 포장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농식품 포장을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 가지 포장재와 이 기법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 농가가 한 품목을 여러 가지 포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브랜드도 한 개 회사가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면 포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농산물 브랜드 수만 6,6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쌀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쌀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부터 브랜드화가 되었고 그만큼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쌀 브랜드가 너무 많고 다른 쌀과 차이점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간 격차가 적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캄보디아도 주 생산물이 쌀이기 때문에 쌀의 브랜드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쌀이 브랜드로 성장하기에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며 쌀을 브랜드로 했을 때 시장에서 인지되고 충성도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쌀의 브랜드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소비자들은 브랜드별로 쌀과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중심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1인당 실질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포장 못지않게 브랜드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브랜드는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브랜드 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는 믿을만하다, 이 브랜드가 안에 들어있는 농산물의 품질이 좋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통해서 제품이나 품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농산물 브랜드를 단순히 이름 짓기 정도로 생각해서 많은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브랜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농산물 브랜드는 명품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더 정성을 들여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할 때 브랜드와 함께 포장 디자인, 포장 형태 등도 따라 개선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세계 10대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원료 농산물을 인근 국가로 공급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또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으로 OEM 주문 방식으로 주문하는 업체나 국가에 납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농산물 브랜드가 단기간에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브랜드로 가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에서 나와 있는 많은 농산물 브랜드들입니다. 캄보디아 식품산업시장 전망, 유통기한이 중요해진다입니다. 대체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 포장에 대한 포장의 표시된 여러 가지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시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한국에서 소비자들 대상으로 질문을 해보니 식품 포장의 표시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확인하는 부분은 유통기한으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80에서 90%가 유통기한을 확인한다고 응답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표시사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특성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품질 낮은 저가 농산물의 유통으로 인해 중국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농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최근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 때문에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식품들에 대해서 그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은 원료의 주성분입니다. 식품을 건강하고 안전의 관점에서 보니까 몇 칼로리라든가 어떤 성분이 몸에 좋은 성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지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표시할 것인가, 어떤 것을 잘 보이도록 표시할 것인가, 또는 어떤 내용을 마케팅적으로 표시하여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고려해 보아야 할 일들입니다. 물론 정부가 식품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사항 또는 세계적으로 권장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캄보디아의 농식품 산업 전망, 농산물이 꼭 식용이 아니어도 된다입니다. 우리는 농업 생산은 일반적으로 식량 자원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국가에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동물들이 먹는 식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등에 대해 단순히 동물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이 동물, 개와 같은 동물에 대해서 가족과 같은 인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먹는 것과 관련한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품의 수출 시장도 매우 밝고 부가가치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시장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이 되면 2018년 대비 약 200%가량의 시장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곤충이나 관상용 식물 등을 생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사료, 동물 식품 등을 가공하는 시장을 겨냥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동물 장례식장이 등장하는가 하면 애견용 아이스크림, 애견용 과자 등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순 사료가 아니라 식품으로서 인간과 동등한 반려동물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장이 더딘 나라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품을 포장하는 것은 아직 시장이 덜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 방법과 포장 기법, 포장재에 대해 좀 더 점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장이 미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마케팅 방안입니다. 먼저 상품을 구매할 고객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품에 종속된 유형 제품입니다. 상품과 뗄 수 없고 상품 개발이 되고 나서 상품의 마케팅 전략도 결정됩니다. 상품의 포장 방법, 포장 기법, 포장 재질 등을 결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다양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체 시장을 여러 개의 동질적 성격의 시장으로 구분하고 그 세분 시장 중에서 목표 시장을 선택하여 회사나 제품의 사업 방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STP 전략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프놈펜을 대상으로 하든가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나 남성, 청소년, 노인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잘 판매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시장을 구분한 다음에 우리 상품을 판매해야 될 목표를 정하는 것이 타켓입니다. 목표 시장은 여러 가지 시장을 나누고 이 중에서 자사의 능력과 경쟁사들의 상품 특징 등을 고려하여 자사의 제품이 진입 가능한 시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목표 시장에 맞게 포지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사 제품이 목표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소비자들에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마음에 들게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STP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그 표적 시장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력도를 찾아야 합니다.
매력도가 있어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능력이나 자본력 또는 마케팅 능력에 따라서 시장을 더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제품 포지셔닝도 목표 시장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가장 위쪽에 위치할 것이냐, 가장 낮은 쪽에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 시장 접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P 믹스 전략이 완성되고 나면 자기 역량에 맞는 시장을 공략하게 됩니다.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에서 마케팅 전략은 무차별 마케팅 전략, 차별적 마케팅 전략, 집중적 마케팅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마케팅 전략은 세분 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단일 상품으로 전체 시장을 마케팅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굳이 쪼갤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쌀 시장을 우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상품의 종류를 단순하게 하고 또 상품별로, 시장별로 광고를 하는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 등을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하면 됩니다. 그러나 무차별 마케팅은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이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경쟁사의 경쟁 상품들이 틈새 시장으로 진출하여 우리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제품의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위축되면 포장도 자연히 위축되고 포장 방법도 수정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다음은 차별적 마케팅 전략입니다. 차별적 마케팅 전략은 여러 개의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각기 다른, 예를 들면 푸놈펜의 고소득 소비층과 푸놈펜의 중산층 소비층을 대해 각각 다른 형태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소득층 시장에서는 아주 고급품의 과일을 비싸게 판매하는 백화점에 출시하고, 중산층 시장에서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좀 더 싼 가격과 품질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각각 시장별로 소비자의 소득 수준과 구매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매출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또 고객들의 요구도 각각 차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차별적 마케팅보다 시장별로 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게 되죠. 그러나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적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고 특정 시장에 집중해서 우리는 전국 시장 또는 전체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푸놈펜의 특정 지역 또는 어린이 시장, 노인 시장, 청년 시장 등 한 시장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출의 증가나 시장 점유율의 증가는 미미하지만 틈새 시장에 진출하여
높은 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의 인력이나 사업 역량이나 자본 등이 부족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또 무차별, 차별, 집중 등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포장 방법, 포장 기법, 포장 재료, 포장 비용 등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포장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상품에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적 시장 접근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장 마케팅 방안, 포장도 마케팅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영역이 포장 마케팅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또 포장을 담당하는 인력이나 부서에서는 마케팅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마지막에 몇 장의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마케팅 믹스 전략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유통할 것이며 어떻게 판매를 촉진할 것이고 얼마의 가격에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게 되면 상품의 재료는 물론 포장재의 가격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인하로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하려면 포장재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가 전략을 쓰면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재가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고급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촉진 전략은 소비자들을 대면적으로 상품 이미지를 개선하고 강한 인상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줘서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이 됩니다. 포장도 여기에 맞추어서 고급화하거나 또는 친근하게 하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런 믹스 전략이 자기 상품의 포장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품에 종속되는 포장의 특성으로 인해 포장이 그렇게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후발주자들이 해낸다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와 포장 관련한 포장과 마케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어떤 식품 시장이 성장하고 어떤 시장이 역성장하고 있는지, 소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떤 시장 전망이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가지고 있는 상품에 종속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포장이 마케팅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